김정은이 딸 주에게 핵무기 대신 두바이 쫀득 쿠키 주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예. 네. 지금 뭐 북한 체제처럼 핵 개발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한 지도자가 무려 37년째 집권 중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도 사실 이만감 6년 차입니다 이제. 네. 프로는 아니지만 세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은 이란 아닙니까? 이란 지도자 이름은? 지도자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구호가 2026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구호가 있었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자, 이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시민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며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총을 난사했다, 또 저격병을 배치했다 하는 뉴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요. 무려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 보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에는요, 바디백이라고 하죠. 시신을 담은 가방이 현재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극심한 경제난. اما با اغتشاشگر حرف زدن فایده ای نداره. اغتشاشگر رو باید به جای خودش نشان. 병원까지 지금 급습하고 있는 거죠. 병원 심지어는 대사관 입구까지도 들어올 정도로 무법천지가 됐어요. 자, 길거리에 시신이 가득하고요. 이 일상의 공간에 저런 것이 넘쳐난다는 게 참. I will never allow the world's #1 sponsor of terror, which they are by far, to have a nuclear weapon. Can't let that happen. 야, 이거 너무 심각해요. 네, 지금 거리에 시신 가방이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아니 이게 김진 기자님 이게 이란 사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한 우려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물리적인 개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감이 일촉즉발이에요. 이 지금 이란의 비극은 이란의 어떤 극심한 경제난과 초인플레이션에서부터 이제 상인들이 봉기하면서 처음에 시작됩니다. 네. 그 시점이 12월 28일이에요, 작년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제 이란의 상인들이 네. 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난에 대한 어떤 항의성 시위로 가게의 문을 닫고 집단 휴업을 하면서 거리로 다 뛰쳐나오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한 특징은 처음에는 이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계란을 달라, 우유를 달라, 돈이 휴지 조각이다. 그러다가 이게 점차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살게 되었나,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불만을 네. 이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 회사원, 지식인, 주부,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
이란 전역의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30몇 년간 이 독재를 유지했던 이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온 거리가 불타오르고 하메네이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선사했다. 독재를 종식하라라는 시민들의 어떤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란이 12월 31일에 전국에 공휴일을 선포해요. 이 외부의 혼란이 전국으로 퍼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란이 갖가지 수를 다 썼는데도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네. 급기야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이에요. 저는 이거 대량 학살의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2, 3만 명이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집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집계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길바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과장된 수치는 아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란 정부에서는 1월 초부터 시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그 총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그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하나요? 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중 틈에 있다가 갑자기 기관단총을 들고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46년 전의 일이에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 그걸 보세요. 시신들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죠.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곳에 시신이 늘어져 있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막 오열하고 이러는 모습들, 시민들의 울분, 분노.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46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갖다 연상시키는데 더 나쁜 거는 그거보다도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한 10배는 큰 것 같아요. 이 전국 규모잖아요, 지금 이란에서. 소위 말해서 즉격 처형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보면 이렇죠. 뭐 사격을 했는데 머리, 얼굴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조준 사격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살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특히나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산탄총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산탄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산탄이라는 게 탄이 흩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보면은 경찰관들이 왜 샷건을 들고 다니면서 산탄총을 이렇게 산탄총을 들고 다니는 게 그게 뭐냐면 경찰은 한 명이고 범죄자는 굉장히 여럿일 때 쓰기 위해서 보통 산탄총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이건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비무장한 사람을 상대로 산탄총을 쏜다. 이거 노리고 쏜 거죠. 뭘 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꾸준 사격하는 거. 사격. 기본적으로 이 산탄 벅샷 같은 걸 만약에 사격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터져서 지금 제가 이쪽에 쏘잖아요. 그 두 분, 세 분 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한 방에 안 되는 거구나. 한 방에. 터지니까.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가 1편에서 들고 나오는 총 있죠. 촥 하면서 쏘는. 이게 이제 소위 지금 말씀하신 그 샷건. 끔찍한 일이네요. 네, 끔찍합니다.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 원래 이란 군이 따로 있거든요. 아르테시라는 군이 있는데 그 아르테시라는 군이 이제 전국에서 군인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징집이 되잖아요. 징병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의 징집을 할 건데 이 군대가 내일 모레 쿠데타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따로 하나의 군부가 설치된 거예요. 균형시키려고. 예. 그리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 밑에도 메시지라는 부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냥 빵집 아저씨예요. 아니면 이발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몰래 이 사람들 원래 메시지였다는 걸.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민들이 제일 많이 수다를 떠는 장소에서 원래 일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집계를 해요. 아, 저놈이 우리 신정 체제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구나. 아, 이거 다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치들이 다 그냥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숫자 20만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종교 교육과 함께 주변 사람은 모르고 예, 빵집 사장님이. 예.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하메네이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혈 사태가 터지잖아요. 이때 경찰하고 군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진 않아요. 이 사람한테 이미 일부한테는 총이 있고 이 사람들을 알아서 혁명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죽여요. 그 죽을 때는 그 판단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여요. 살인 면허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지인의 친구가 있는데 원래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좀 약간 평소에는 신정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그냥 길거리 나와서 시위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혈 사태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여자들도 이제 좀 맞잖아요. 아니면 10대 후반. 그냥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미 지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베시지 애들이 이제 그 나무 막대기로 때려서 죽였어요. 제 지인의 친구예요. 지인의 친구분. 아,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고. 북한도 사실은 이런 뿌락지들이 있거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아버지, 형제가 자기 형제를 신고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신고한다든지 사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란처럼 그 어떤 사상적인 문제가 났을 때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란이 정말 유혈 사태 때는 있어요. 유혈 사태. 그러기 위해서 키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나. 말 그대로 이 이란의 거리를 표현해야 된다면 정말 생존이라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참 동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화면을 보면서도 저희가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요. 생각해보면 그 출발점은 아주 소박했거든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상인들의 시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밥 먹고 살게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사망자가 무려 최소 2만 명 이상이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됐는지 이게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자, 이만갑에서 또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팬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그럼요. 만나뵀던 분인 것 같아요. 성일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동 문제만 제가 한 12년 정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저는 저항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지금 뭐 중동 문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로메나? 그래서 혹시 뭐 메나 그러니까 메로나 메로나 뭐 이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메롱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유럽하고 메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거를 다 합해서 우리가 메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메나만 하지 않고 유럽하고 중동하고 같이 같은 아주 넓은 시각에서 중동 문제를 다룬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 이름이 유로메나 연구소입니다. 오늘 첫 인사에서 그동안 제가 봤던 것과 다르게 예능 욕심이 있으시구나. 오늘 그래서 의상도 메로나? 아까 메론 메론. 색깔을 입고 오셨어요. 먼저 이제 교수님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은 사실 이제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국가라는 것이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의 어떤 의무인데 지금 이란 사태는 국가가 국민들을 지금 학살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셨을 때 중동 문제 전문가로서 가장 놀라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반정부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뭐 2017년, 19년, 2022년 또 시잡 시위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도 진압을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았죠. 그리고 강경 진압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갑자기 반정부 시위대 쪽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열면서 부상자를 치러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사복 입은 사람들이 총을 꺼내고 난사를 해버리는 앰뷸런스를 이용한. 왜 그런 회개한 짓을? 그리고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제 이송됐는데 병원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혁명수비대가 거기 반정부 시위대에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직결로 죽이기도 하고요.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병원에서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건 테러리스트들이 하던 행위 아니에요? 이란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바시지 민병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직결 처분할 수 있어요. 반정부 시위 당시에는. 그다음에 기관총을 그냥 난사를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X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집계가 사상자 사망자 집계가 좀 숫자가 좀 너무 단위가 좀 그렇죠. 차가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란 정부 공식 사망자는요 3천에서 5천밖에 안 돼요. 5천 명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이 아직도 100%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거의 한 달 정도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계속 지금
이란 정부는 자기들이 한 짓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있어요. 시체를 가서 그냥 갖다 묻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다시 쓸데없이 도로를 다시 공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진압할 때 했던 뭐 피해 흔적이라든지 뭐 이용했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소한 5, 6만, 8만까지 갈 수 있다. 8만.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보도들도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 많이 죽었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땐 이제 이슬람 형식으로 이거는 다시 땅에다가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 같은 문화가 없어요. 화장 문화가 없고 무조건 땅에다가 묻어야 돼. 안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는 이제 봉투가 필요하잖아요. 바디백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 이제 부족했었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더 끔찍한 거 뭐냐면 어떤 이제 시위자가 혹시나 맞아서 죽을까봐 일부러 죽은 척 해가지고 그 봉투 안에 들어갔대요. 와.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죽은 척 했대요. 3일 동안요? 예, 혹시나 누가 와서 확인하고 애도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간 거 아니야 할까봐.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란 경제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란에서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한 잔, 한 잔이에요. 한 잔. 최소 10,000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3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더 받고 더. 안 돼. 5만 비싸요? 얼마가 너무 비싸대. 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란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커피점 인수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약 이 정도의 현찰이 필요해요. 우와, 공공칠가 봐. 물론 지금 원화지만 이 정도의 현찰이 필요해야지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마트에 가려면은 카트에다 물건을 담으려면은 봉고차 하나로 현금을 싣고 가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예, 예. 지금 이란이 고정환율제였어요. 고정환율. 고정환율제는 뭐냐면 리알 대 달러가 자동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몇 대 몇으로 딱 고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게 돼요? 억지로.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게 끝까지 가냐?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너지는 경우에 정말 댐이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럼 달러는 폭등하고 리알화는 탁 추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죠. 그냥 인플레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가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1월에 이제 이란의 화폐죠. 리알화가 달러당 145만 리알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2015년도에는 달러당 그 리알화가 이제 3만 2천 리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추락을 한 거예요. 44분의 1. 나은 거네. 예를 들어가지고 종민 씨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2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밥 한 끼에 이제 100만 원을 내고. 그렇죠. 완전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 햄버거 하나에 한 50만 원 한다는 야, 얘기예요. 수학학원 한 달에 20만 원 들던 게 860만 원까지.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40%예요. 그냥 매년 거의 50%씩 오르는 거죠. 먹을거리, 식료품 72%입니다. 급등 못 사 먹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이 이제 2025년 6월 기준에 이제 90만 리알에서 2025년 12월 불과 6개월 사이에 200만 리알로 6개월 사이에 2배로 폭등했다. 황금알이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이요 자식 굶을 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맞아. 진짜로 이건 나가는 다른 때 내가 굶는 거는 참아도 내 자식 때문에 강을 건너고 그렇죠. 네, 돌을 던지는 이건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좀 물건 사러 가는 사이에 물건값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밥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밥 못 준다? 부모는 피눈물 난다니까. 그럼요. 저는 1년 반 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란의 제일 고액권 이제 100만 리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란에 갔다 온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큰 지폐였어요. 100만 리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제 고맙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했는데 뭐 9,000원 주시면 돼요. 했어요. 근데 제일 큰 지폐는 9,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그 100만 리알은 900원도 안 돼요. 이거는 불과 1년 반 전이에요. 큰 돈이. 야, 이거 큰일이네요. 1년 반. 1년 반 만에. 네. 지금 이란 경제 아주 엉망이겠네요 지금. 네, 엉망이죠. 특히 이번 시위는
테헤란에 있는 아주 큰 재래시장, 우리가 바자르 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원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살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위를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입상. 해외에서 핸드폰이나 세탁기. 네, 세탁기 이런 거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사오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이란 국민들이 사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만에 환율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을 새 걸 갖다 놔도 이란 국민들이 사러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인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살지 이런 방식으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시위가 사실은 테헤란에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위가 시작됐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게 혹시 달러를 벌 수도 있잖아요. 환전을 안 해요. 네. 오늘 환전 안 하면 내일 이게 1억이 10억이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리알하고 사실은 떡값이니까. 그러니까 더 달러 값은 더 폭등하고 그다음 리알화는 더 떨어지고. 근데 아까 좀 봤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저걸 들고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무게를 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위가 이제 격화가 되니까 정부에서 당근이라고 내놓은 게 유화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4개월 동안 1인당 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분노가 이제 하늘로 치솟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을 내놨다는 건 그 정부 쪽의 어떤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세계에서 3위에서 4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고요. 천연가스 매장량 이게 또 대박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많아요. 이란에? 이란에 그러니까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원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경제가 이런 방식으로 몰락해 간다? 이게 납득이 잘 되질 않거든요. 이란의 이 독특한 병폐 중에 하나 뭐냐? 여기에 이제 북한과의 접점이 있는 겁니다. 핵 개발이에요. 국제사회가 제재가 본격화된 계기가 이란의 핵 개발이었거든요. 2006년부터 이란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핵 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이란이 북한과 다른 길을 걷기로 해요. 그때가 이제 오바마 정권이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 이란이 핵 협상을 맺습니다. 핵 합의를 체결해요. 그래서 이란이 우리가 더 이상 핵 개발 안 하겠다. 이 상태에서 멈추겠다. 그러니 국제 제재 풀어달라. 그래서 미국이 좋다. 라고 해서 그때 국제 제재를 해제해요. 오, 그럼 잘 살면 이란이 일시적으로 이란 경제가 정상화되는 듯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계속 이란을 지켜봤는데 야, 이 몰래 핵 개발을 하네?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거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그러다 2018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란이 국제사회 몰래 핵을 개발해왔다. 북한과 이란은 다를 게 없다. 라며 짜자잔 2015년에 했던 핵 합의를 파기합니다. 아, 오바마 때 잠깐 좋았던 거. 네. 그러자 이란도 어차피 우리도 그거 할 생각 없었어라고 핵 합의를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국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핵 합의를 탈퇴한 이란이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라늄 농축률을 60%까지 이란이 쫙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만 더 농축률을 끌어올려서 농축률 90%를 가면 이건 핵무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영국, 프랑스, 독일도 중단됐던 국제사회의 핵 관련 제재를 모두 다 복귀시키기로 합니다. 이걸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제재의 복원. 대대적인 모든 제재가 다 복원이 되는 스냅백 체제가 도래하면서 10년 만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들어와서 지금 이란 경제의 붕괴가 이어진 겁니다. 이 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란이 가장 어려운 점은 핵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 내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은행이 하나 도산을 했습니다. 금융 문제가 생겼어요. 2015년에 오바마하고 핵 합의를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재 해제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란 내에서 한 사업가가 은행을 규합을 해서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테헤란몰을 어마어마하게 큰 몰을 하나 만들려고 은행에서 아주 이윤을 높게 쳐주면서 다른 은행들 2%라면 이 은행은 4에서 5%.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거기다 돈을 다 쏟아 넣겠죠. 그러니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테헤란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크게 복합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펜타곤의 2배.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 어마, 맞는 거네요. 뭐 축구장으로 따지면 200개 이상.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고 웬걸 트럼프가 갑자기 제재를 다시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탈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테헤란몰이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예. 그러면서 이 은행이 이제 도산에 하게 되고 이란의 벨리라는 중앙은행이 이걸 다 떠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란 내 경제가 이 은행 때문에 또 힘들어지면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17년 그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북 제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 대북 제재는 정말 전방위적이고 초강도적인 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품의 95% 이상이 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따라서 외화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그 이 대북 제재 비슷한 이 제재가 지금 현재 이란에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도 단 한 방울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다 나니까 들어오는 외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란이 파는 석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가 수입을 했다 하게 되면 수입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미국이 하는 2차 독자 제재가 또 있거든요. 이 제재를 또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하고 대비하게 되면 북한인 경우에는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데 뭐 수출을 못해서 뭐 외화벌이가 안 된다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인 경우에는 원유하고 가스를 팔은 돈이 국가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폭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팔게 하면 사실 이 국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힘든 문제죠. 가스 매장량 2위, 석유 매장량 3, 4위. 네, 이란이라는 이 나라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휘발유가 없어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휘발유가 휘발유가 없어요. 원유 정제가 안 되는. 정유 시설이 있긴 한데 1979년 이전에 만들어진 정유 시설이 9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게 12개 정도 되는데 과거에 만들었던 정유 시설을 새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머리가 좋은데. 네, 그 돈을 투자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썼겠죠.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핵 개발 이런 쪽으로 썼겠죠. 자, 그래서 산유국이 이제 휘발유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네. 충남 보령에서 김 수입해 먹는 거잖아. 여수에서 서쪽에서 먹는 거 같은 거지 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란 국내선 하는 것이다. 아, 그렇죠. 네. 국내선이 왜요? 지금 이란 국내선은 놀랍게도 다 거의 대부분 보잉사 여객기들이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보잉 707, 727 막 이런 것들. 79년이죠. 그러니까 그거 타시면 테이프. 케이블이 다 보여요. 비행기 속 내부에 그 케이블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7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민 국가였잖아요. 그때 수입을 했던 보잉 그 여객기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를. 실제로 이란의 국내선 타면은 아직까지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타고 다니는 걸.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 지금 이란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1979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1980년부터 이른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려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8년 동안. 일단은 누가 이겼는지는 거의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거의 무승부였지만 이란은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8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그때 이제 그 호메이니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전쟁이 끝났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화병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화병에.
죽자마자 바로 다음에 집권한 이제 하메네이가 한 말이 뭐냐면 봐라 전 세계에서 우리 이란의 친구는 없다. 우리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핵 개발하자.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란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뭐냐? 8년 동안의 이라크 전쟁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사실 북한에는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풀뿌리를 캐먹더라도 핵은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비유법이 아니라 풀뿌리가 진짜 풀뿌리를 캐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풀뿌리도 캐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랑 이란이랑 핵을 그냥 포기하면 다 잘 사는데 왜 포기 안 해요? 자, 북한과 이란을 비교해 보시면 특히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항상 이란 문제를 얘기할 때 꼭 북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한이 이란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란은 북한처럼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사담 후세인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사담 후세인은 원래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1981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핵 시설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다피 보십시오. 가다피. 핵 포기했는데 결국 나토가 유럽 서방 세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처럼 됐었어야 됐는데.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만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에 빠져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핵무기는 그러니까 핵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1993년 1월에 북한이 NPT, 그러니까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 문제가 부상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뭐 외교적 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제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핵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북한이 얼마나 핵 보유에 대한 갈망이 컸는가.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보를 위해서는 자기 체제 수호하기 위해서는 뭐 부득불 핵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래식 무기도 한국과 따라 못 쏘니까 이제는 핵에 올인하자. 그래서 핵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까지 오게 된 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 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일상을 돌려달라라고는 아주 소박한 구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폭력 사태와 이제 내전의 양상까지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상황을 더 격화시킨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SNS에 공개된 한 영상 때문입니다. 담배를 큰일 난다 이거. 챌린지처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되게 멋있게 봤어요. 되게 멋있고 높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란에서 불과 몇 해 전에 이제 히잡 시위가 대규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란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공공장소에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안 썼다가 뭐 죽었나 그랬다며. 그래서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군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분노한
수많은 이제 이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히잡이라는 게 이 여성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거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종교적 변질 행위거든요. 이제 아직도 이란의 여성들은 그걸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담뱃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카메네이의 사진을 태우면서 그걸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항을 상징하는 거죠. 이 영상이 3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여성을 따라하는 이 챌린지 영상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란의 여성의 인권 억압하는 30몇 년간 억압해왔던 이 하메네이를 타도한다. 그 뜻을 같이 연대를 표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멋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해시태그에 욕설도 써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란 내부에서도 이란 여성들이 여건만 되면 이런 시위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란 내부에서 이런 시위했다가는 총 맞아 죽어요. 특히나 이란에서 한 게 아니라 이란 여성이 캐나다로 망명한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이 영상이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곳곳에서 열린 이 하메네이 정권 반대 시위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똑같이 따라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여성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이제 너 한번 김정은 욕해봐 이러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져.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한번 김정은 엄청 걸쭉하게 욕해봐 이러잖아요. 못해요. 뭐 귀에 들여도 그냥 뭐 걸쭉하지는 않아. 한번 다른 거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 한 샘플로. 저는 지금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한번 욕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무서워. 근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렇게 용기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이란은요, 이 반정부 시위가 극단적으로 퍼져나가자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요, 인터넷 통신을 전면 차단합니다. 야, 아니 인터넷 통신 차단이면 이란이 북한처럼 되기로 한 건가요? 그런 셈이죠. 예, 이란 정부는 사실 1월 8일쯤에 인터넷을 차단하고요. 인터넷만 차단한 게 아니고 유무선 전화도 다 차단했습니다. 와. 이제 강경 진압의 출발점이었죠. 강경 진압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바시즈 민병대가 하던 진압을 혁명 수비대가 들어가서 초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인터넷과 유무선 통신을 다 마비를 시켰고요.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시켜 보려 그랬는데 스타링크의 위치도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하면요, 이란 내 손실액이 하루에 500억이 넘어요. 545억. 하루에요? 예. 네. 그걸 감수하더라도 네. 막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 이거 다 알려지면 이란 정부의 정당성은. 그런데요, 이런 통신 차단 엄격하게 했는데 이걸 뚫고 이란의 국영 TV에서 뜬금없는 인물 한 명이 나타나더니 난세의 영웅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국영 TV에서 반정부 시위 문구가 나왔어요. حکومت همه کاری میکنه تا شما تو تاریکی بمونید. ولی یه چیزی رو بدونید. آمریکا با شماست. 뭐야?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کارکنان دستگاه‌های دولتی و نیروهای مسلح و انتظامی فرصت دارند به مردم بپیوندند و یاور ملت باشند یا اینکه همدستی با قاتلان ملت را انتخاب کنند و ننگ و نشکین ابدی ملت را برای دنیا امروز کنار انقلاب ملی شما ایستاده است و شهامت شما را تحسین می کند. خیابانها را رها نکنید. قلب و روح هم با شماست.
و میدانم که به زودی در کنار شما خواهم بود. 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5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네, 와, 아니 근데 이 TV에 나온 이 레자 팔라비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위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 79년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팔라비 왕조였잖아요. 팔라비 1세, 팔라비 2세. 이제 79년도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팔라비 2세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제 그 일가족이 다 같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아버지 이제 팔라비 2세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팔라비 2세 이제 전 왕세자죠. 아니 몰락한 왕조의 왕세자, 전 왕세자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란 사태 이후에 그래도 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 저 이슬람 저기 이른바 신정 체제보다는 예전에 왕조가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짜잔 등장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통신하고 인터넷하고 일부 지역은 전기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게 저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란의 국영방송 TV 중간에 신호를 해킹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등장한 게 아니라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밝힌 레자 팔라비의 연설이 나온 거예요. 해킹이야? 해킹을 한 거죠. 그래, 국영 TV에 나올 리가 없죠. 이를테면 해킹을 한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란의 국영 TV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 TV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란 내에 있는 시위와 학살을 이란의 국영 방송이 완전히 다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덮고 거짓을 호도하는 이 정권의 스피커 역할,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란 국영 방송인데, 그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월 17일에 레자 팔라비가 워싱턴 DC에서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엽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얘기를 꺼내들었어요. 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5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게다가 레자 팔라비는 SN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거리로 나와 단결해서 여러분의 요구를 외치십시오. 이란인들의 시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특히 이제 히잡 시위 그 직후부터 레자 팔라비가 이란 여성들의 어떤 인권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굉장히 동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왔어요. 그래서 레자 팔라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는 거 보니, 미국이 정말 하메네이 정권을 중대 결단을 내리나? 라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앞서 그 팔라비 왕조의 그 전 황세자죠. TV 연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이란은 중동의 남한이 되어 있어만 하는, 그렇죠. 한국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북한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란이 이제 북한식의 고립된 독재 체제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79년에 친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으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으면 그 혁명 세력이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민생을 우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반미 또 반서방 이런 쪽으로 내달리면서 완전히 폭압적이고 이제 국제사회와는 고립된 이런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비 전 왕세자 입장에서는 북한의 길을 가지 말고 대한민국의 길을 따라갔으면 이란의 오늘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렇죠. 안 늦었는데.
과거에 사실 한국이 진짜 최빈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1세계에 편입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란이 우리보다 GDP가 5배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산유국이에요. 정말 정상적인 경로를 밟았다면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아야 정상인데 경제는 다 망가졌고 그렇다고 정치적 민주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포갑적인 시스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극심한 이제 경제난에 지치고 이 독재, 그다음에 이 신정, 이 체제에 지쳐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차라리 과거가 더 나았다. 라고 해서 레자 팔라비의 이름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가세한 게 레자 팔라비의 이제 어머니가 있거든요. 어머니요? 파라 팔라비라고 하는데 왕비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비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은 자유의 날이 올 때까지 이란인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소명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구심점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는 결국은 자기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배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이란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오직 팔라비의 주종자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네, 그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팔라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속주의,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말고도 좀 약간 사회주의 진영이 있는 극자의 계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인구의 50%, 51%만 페르시아족이고 나머지 절반은요 다른 민족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 쿠르드족이잖아요. 쿠르드족도 있고 아제르바이잔족도 있고 아랍족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살아요. 말레이족도 있고 그리고 이 민족들도 사실은 이번 판에 우리가 좀 독립해보자. 신정체제도 싫긴 한데 이 계기로 우리나라를 만들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지금 다른 이제 반신정 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하고요. 그리고 특히 소수민족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예전에 너의 아빠 때 우리 학살 당했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네. 그렇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신정 체제 당하냐? 너네 아빠 때문 아니야? 시작기. 너의 아빠도 독재자였어.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일부 사람들 눈에는 좀 어이없이 바로 보이기도 해요. 얼굴에 그냥 합성하고 숟가락 얹듯이 그냥 훅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물 들어올 땐 너 심하게 졌는데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이제 외무성 중동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단 한 나라도 없대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종교 무슨 민족 뭐 지정학적 뭐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껏 역사적으로. 예. 그 얘기를 북한 외교관들. 예, 외교. 아니 지금 시위대가 그러면 옛날 그 이란의 독재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팔레비 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이만감의 정말 인기 있는 코너. 전팀의 거침없는 세계사. 오늘은 팔라비 왕조의 흥망성쇠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세계사. 오늘은 이란의 흥망성쇠.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란 제국이었었죠.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왕조는 카자르 왕조라고 해가지고 1900년대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조였어요. 카자르 왕조, 동네 북이었습니다. 이란에요. 이 동네북이었던 카자르 왕조가 또 동네북이 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1908년도에 여기서 빵 유전이 터졌네. 이게 중동 최초의 유전 개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1930년 이후에나 개발됐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전 뭐 쓸 데가 있을까 했는데 한 나라가 저거 우리 거라고 하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일까? 전 세계 모든 흑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라. 영국이 등장을 합니다. 회사 설립했네 가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08년도에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윈스턴 처칠이 선언합니다. 앞으로 대영 제국의 모든 군함들은 연료가 석탄이 아니라 석유로 뗄 것이다. 석탄은 무겁잖아요. 연기 많이 나고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먼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석탄 대신에 석유를 넣자. 영국은 석유가 안 나잖아요. 북해 위에서만 나고. 그러면 어디 석유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냐? 이란. 해가지고 1908년도에 개발된 이란의 그런 유전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두 나라의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 이름이에요. 말이 합작이지 말이 합작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냥 영국이 다 싹 다 가져간 구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이 약간 야 이럴 바에는 대충 우리가 가져가는 거 이건 좀 그렇다. 아예 그냥 페르시아를 우리가 꿀꺽 다 우리가 접수를 하자 하면서 1919년에 무리수를 둡니다. 페르시아를 보호령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이제 보호 안 당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페르시아는 우리 영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호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 백성들, 주민들이라고 하면 영국 어서 오십시오 했겠습니까? 안 그러죠. 영국 물러가라 했겠죠. 여기에 아유 죄송합니다. 영국 물러가겠습니다. 할 영국은 또 아니죠. 그래서 영국은 니들이 그렇게 나와 됐어. 그러면 카자르 왕족을 모시기고 방빼 우리 영국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인물을 앉히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친영 페르시아의 젊은 장교였던 레자 칸이라는 인물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정권을 주면은 네가 친영 정권 유지해 주겠냐? 하겠다! 해가지고 1921년에 영국의 지원하에 레자 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레자 칸, 팔레비 1세죠. 팔레비 1세는 영국의 지원으로 집권을 했긴 했지만 자기도 정치적으로 딱 봤을 때 국민의 지원이 없으면 자기가 장기 집권을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가 슬슬 영국과 손절각을 들어갑니다. 난 영국 싫어하면서 슬슬 손을 끊어요. 위험한데. 위험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뭐 서구화를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서구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잡 금지령. 히잡 금지령. 영국과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죠. 합작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요. 팔레비 1세를 쫙. 그런 다음에 말 잘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꼭두각시 아들내미 팔레비 2세를 1941년에 왕에 앉혀버립니다. 자, 이 팔레비 2세가 1941년도에 왕이 되는데 자기는 얼떨결에 왕이 됐잖아요, 지금요. 요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당시 모사테크라고 하는 그 이란의 총리가 이란이 이렇게 서구 열강에 개판된 것은 다 영국의 국영회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이 갖고 있던 정유회사를 싹 다 국유화를 해버려요. 정유회사를. 여기서 영국이 우리 영국 회사를 국유화를 해? 우리 회사인데. 모사테크?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시 1951년도였거든요. 미국에 전화가 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 공산주의자 모사테크를 없애지 않으면 이란은 제2의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때 한국 전쟁 한참 진행된 그러니까 51년이. 거기에 화들짝 놀란 미국이 뭐? 이란도 공산화? 하면서 CIA가 처음 역사상 첫 해외 공작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사테크를 끌어내리고 물러날 뻔했던 팔레비 2세를 다시 왕좌에 앉혀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비 2세는 이때까지 영국이 딸랑딸랑이었는데 미국 CIA 덕분에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네요. 철저하게 친미 국가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1963년 백색 혁명, 화이트 레볼루션이거든요. 백색 혁명이요?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다 해서 백색 혁명이다. 뭐냐면 철저하게 앞으로 내가 통치하는 이란 팔레비 왕조는 100% 서구적으로 가겠다. 자본주의.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 민심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쳤어요. 대지주가 갖고 있는 땅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국민들에게 나눠가주죠. 그리고 여성도 참정권 보장해드리고 여자도 대학 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이 팔레비 2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테헤란을 제2의 뉴욕으로 만들어라. 정민 씨, 여기가 어딜까요?
저기 언제 찍힌 사진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좀 헐리우드 같이. 여기가 백색 혁명 직후에 테헤란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멋지다. 정말로 헐리우드 한 거리처럼 테헤란 시내에서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멋져. 그리고 미국이 또 나름 감동했어요. 그 팔레비 2세에게.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이란은 앞으로 우리 미국의 중동의 경찰 역할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니 너무 세련되고 멋있잖아. 60대 70대 테헤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색 혁명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급속적으로 혁명을 추진했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시키는 혁명. 그중에서 아까 대주주의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 대주주의 대부분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가 갖고 있던 그런 그 땅들을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성직자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종교의 권위도 추락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던 토지까지 빼앗겼다. 당연히 기쁘지 않았겠지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들, 특히 이제 강경 성직자들이 물러가라 팔레비 2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호메이니. 느낌이 슬슬해요. 그래가지고 호메이니가 주도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약간 그 밑에 이제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신학생들을 약간 부추겨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반정부 시위를 벌여라 해서 엄청나게 그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물론 이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팔레비 2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진압을 했냐면은 시위에 참가했던 그 신학생들, 학생들을 죽인 다음에 이 시신을 부모 집의 천장 지붕 위에 던졌대요. 잔인한. 그러면 아들들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어디 가냐 보니까 위에 시신으로 와 있다. 이건 경악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강경 진압을 하다가 나름 회의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호메이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까? 하다가 죽이면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 쫓아내자 해서 호메이니를 국외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호메이니는 79년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와중에 팔레비 왕조는 갑자기 또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일이 발생해요. 왜요? 뭐냐? 73년도에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석유 파동이 우리 같이 이제 비원유 생산국은 재앙이지만 원유가 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가만히 앉았어도 떼돈 벌잖아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는 밀려드는 오일머니, 달러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서 복지 좀 하고 그러면 잘 살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팔레비 왕조는 몰려드는 오일머니를 자기 팔레비 집안들만 복식을 해버려요. 이러면 위험한데. 아너 위험하네. 이 팔레비 2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그 스포츠카 광이었거든요. 전 세계 명차들 다 수입합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가 약간 프랑스 왕인과 동일하다고 믿었나 봐요. 프랑스 왕이 썼던 왕관과 똑같은 왕 만들어라. 그 티아라 같은 거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압권인데 그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그 베르사유 궁 있죠. 똑같은 거를 만들어라. 외부는 모르겠지만 안에 베르사유 궁 가시면 거울의 방이라고 있거든요. 거울의 방. 거울의 방 똑같은 걸 안에 만들어라. 해서 베르사유 궁 짝퉁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사치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일 쇼크도 끝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가의 정상화예요. 안정화. 근데 안정화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의 폭락이겠죠.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불만이 점점 고조화됐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팔라비 왕조도 뭐 개방만 했다 뿐이지 지금 하는 독재 체제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팔라비 왕조 독재 끝판왕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바크라고 해서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란 안보 정보국의 약자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란판 게슈타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반 팔레비 왕조 인사들을 다 체포해라. 실종 많이 됐어 있대요. 뭐야 그렇게 막 좋은 그런 왕조는 아니었네요. 절대로 우리가 박수를 보낼 그런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불만이 쌓이고 가다가 1978년도에 렉스 극장 대화재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렉스 극장이라는 곳에서
반체제 영화가 상영이 됐었어요. 거기 이제 반체제 인사들이 운동권 인사들이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불이 나요. 어휴야. 그래서 그 안에서 400명 이상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일이에요. 자,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약간 그 의견이 분분해요. 이것이 비밀 경찰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시위대들이 반팔레비 왕조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400명들을 불태워 죽인 것은 바로 팔레비 왕조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비 국왕이요 잠깐 도망을 가요. 당시에 팔레비 2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수습해라고. 도망간 거네. 좀 도망간 거네. 민저항이 심하니 무섭고. 그러니까요. 일단 팔레비 2세 국왕은 해외로 도피를 해버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당시 이란 정부군이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혈 진압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이니가 망명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다시 이란으로 귀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건국을 하는데 명분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왕국 더 이상 나 안 만들겠다. 우리가 공화국을 만들겠다. 하지만 이 세속 정치와 세속 법률의 이 수많은 폐해들을 봐라. 그러니까 공화국을 만들되 대통령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어라. 단 그 위에 라흐바르라고 하는 세속적인 법 위에 있는 신정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란만의 독특한 신정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종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지만 그 위에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른바 신정체제의 탑이 있는 거죠, 지금요. 말하자면 이제 종교가 정치의 최고 탑이 된 거죠. 위험하다. 그렇죠. 팔레비 국왕은 도피를 했습니다. 이 팔레비를 받아준 나라 어디였을까요? 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미국에선 당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약간 그때 암으로 투병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팔레비 국왕 다시 송환하라고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아파 죽겠는데 치료만 좀 받게 해달라. 됐고 빨리 다시 송환시키라고. 못 돌려주겠다. 하니까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무려 444일 동안 미국인 52인을 인질로 억류한 이른바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때 거의 미국인들을 지금 억류한 거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진짜로 미국과 이란은 더 이상 겸상을 못할 정도로 최악의 적대 국가가 됩니다. 79년도 이후부터 쭉 이제 그 반미 정권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이었죠.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이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흘 후에 의문사된 시신으로 발견되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이른바 히잡 시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히잡을 써라 강요가 아니라 당시 이제 그 이란의 MZ 세대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쓰던 안 쓰던 내 자유인데 네가 왜 쓰라 마라 나에게 강요를 하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번 시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쭉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전 세계 어떤 시위건 간에 상인들은 시위에 대부분 참가를 안 해요. 샤타 내리는 순간 돈을 못 버니까. 이번 시위는 대학생 시위뿐만 아니라 테헤란에 있던 수많은 그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고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 시위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태인지 잠깐 말씀드렸던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일관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진짜 유혈 사태라고 막 시위가 극한에 달았을 때 팔라비 다시 와라라는 시위가 구호가 있었어요. 진짜 원하는 겁니까? 네, 실제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이 지금 부르고 있는 미국에 있는 팔레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란 내에 있는 개혁파 아닌 사람 다 지금 가택연금이나 뭐 이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현 상황에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야권 지도자가 없어요. 누군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착으로 미국에 있는 팔레비 아저씨가 좀 와서 우리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요. 이란 반정부 시위들이 트럼프를 아주 지금 높이 사고 있어요. 미국의 개입을 원하는 거죠. 네, 이 정권을 좀 때려달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네.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야 팔라비 왕조 니네 아버지 니네 조상들이 한 걸 왜 몰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란 국민들과 특히 젊은 층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라비가 하나의 어떤 해방하는 메시아로서 이란을 좀 바꿔주길 바라는 심정이 박한 네. 거죠. 자, 진중호 교수님. 예. 트럼프는 그러면 도와줍니까? 트럼프는 적어도 입으로는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어쨌든 그것을 가혹하게 진압하는 이란 정권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란이 평화적 시위대를 잔혹하게 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말을 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겁을 먹었겠죠.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나온 뉴스가 바로 뭐냐면은 하메네이가 러시아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뉴스 있었어요. 네. 어딘가. 그러니까 정부군이 그 시위를 진압하는데 실패했거나 또는 정부군 내에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탈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가족들, 친지들 몇 명 꾸려가지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보도가 바로 그 즈음에 나옵니다. 네, 선배님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무슨 정당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유세 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신학자였다가 이제 89년에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도 한 2000년대까지는 열심히 대학교 생활하고 학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고향이 이란 코앞에 있는 도시고 저는 시아파는 아니지만 제 고향에 시아파가 많고 하메네이나 똘마니들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온 소리가 뭐냐면 이제 시아파 교리에 따지자면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구세주 같은 사람 나올 거잖아요. 그 구세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호라산이라는 사람이래요. 시아파 교리에 따르자면. 근데 호라산이는 호라산 출신이라는 말인데 하메네이도 호라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그 구세주가 오기 전에 구세주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급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리고 이 알고리즘적으로 오히려 미국이 죽이러 오면 그래 싸죽여라 이럴 사람이에요. 저는 하메네이가 자신의 어떤 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미 많이 변질된 지가 20년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메네이가 실제 다른 곳으로 대표할 계획을 세워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의 말이 그냥 공언이 아니었어요. 지난 1월 23일 미 해군이 일단 에이브람 링컨 함을 보냅니다. 이거 니미츠급의 핵 추진 항모예요. 굉장히 센 전력이에요. 거기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3척도 같이 아라비아 해에 배치가 됩니다. 이란 코어 앞이에요. 앞바다에 떡하니 배치한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앞바다로 이제 군사를 보낸 건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에 이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군사적인 압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메네이 정권을 굴복시키려는 거죠. 아니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서운가? 군사기지 하나가 움직이는 거 이게 일국의 공군력에 막 묻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I've made the statement very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قطعه این را هم
آمریکایی ها بدونن که اگر این دفعه جنگی را بندازن این جنگ منطقه‌ای ها. Couple of days, and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아, 그렇지. 미국은 뭔가 또 카드가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 또 들어가죠. 핵 협상, 핵 포기. 이게 오만이 중재해가지고 지금 이 협상을 하는데요. 오만이요? 네, 오만이 이제 중재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란 협상을 중재를 하는데, 근데 거기 아까 보면은 그 협상하는 영상에 보면 해군 제독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이게 브래드 쿠퍼 중부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미국 측에서 일부러 정복을 입혀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이 브래드 쿠퍼가 누구냐면 중부군 사령관이 이 에이브럼 링컨 함하고 그 전력을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명령하면 바로 이란을 때릴 수 있는 인물인데 거기를 외교 협상을 한다는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협상이 아니라 거의 트럼프가 이란이 하여간 뭘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웃긴 거 뭐냐면 협상장에서 안 만났어요, 사실은. 이란 애들이 이 방에 있고 미국 애들이 이 방에 있고 어마어마한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이 야, 미국이 그렇게 말했대. 아, 그래? 아니, 전달 이란이 그렇게 말했대. 직접 안 만나요. 중재를 하는데 거기서 기싸움을 한 거예요. 네, 안 만나요. 아니 진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정말 살벌한데요. 네. 아니 그 궁금한 게 이 미국이 그 이란에 보낸 그 링컨 항모 그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모 보통 우리 전단 얘기하면 바다 위의 공군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이제 뭐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보통 함재기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익 항공기하고 헬기 다 합치면은 한 80에서 90대 정도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최첨단 전투기가 한 40여 대 정도 있고. 자, 어쨌거나 저거 10만 톤 넘는 우리 슈퍼케이라고 부르는 정말 큰 배예요. 왜 도시라고 부르냐면 저게요, 안에 사람이 한 5천에서 6천 명. 뭐라고요? 5천 명에서 5천에서 6천 명 타고 있어요. 2,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배를 운용하고 나머지 3,000명이 저 전투기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무슨 뭐 방송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가 날아다니고. 5,000명이 저기서 먹고 자고 계속 하는 아, 그렇죠. 몇 달을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게 뜨면 이란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란이 사실은 이제 이란 공군력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전투기들이 되게 낡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계속 지금 그 팔라베 왕조 얘기했잖아요. 그때 미국하고 친할 때 미국이 막 줬어요. 뭐 F 팬텀도 주고 F5 전투기도 주고, 그리고 미국이 절대 해외에 안 팔던 F14까지 팔았어요. 이란에? 이란에. 그게 관계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저게 되겠어요, 정비가. 미국이 부품 안 주죠. 그렇죠. 부품 안 주면은 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동유전환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있던 부품 빼가지고 저기에 돌려막고 하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카센터. 자꾸 이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공습 때 거의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투기를 보통 우리 제공권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군이. 전투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지상에서 이제 대공 미사일로 막는 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러시아한테 막 이제 얘기하고 저거 해서 뭐 S-400 같은 그런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받아 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공습 때 다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전력이 없는데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거의 사실 소진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앞에서 딱 들이밀고 있으면 이게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란의 반격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란이 아무것도, 물론 방공망은 없습니다. 방공망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지하에서 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고 1,500에서 2,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네. 자, 문제는 중동 지역에 많은 미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1만 명 정도 가 있습니다. 5만 명이요? 네, 5만 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미군들을 다 어떻게 지금 보호를 하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막장으로 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지역 전쟁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고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략 자산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닌 거래요. 아직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더 들어오면 완벽하게 갖춰진다.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격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핵협상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 뭐라도 하나 찔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뻥은 엄청 많이 쳐놨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전 세계 다른 국제사회가 아유 뭐 미국 말만 하고 맨날 타코야 타코. 말로만. 타코 될 수 있으면 타코. 타코 뭐예요? 말만 하고 안 한다. 말만 하고 Always check it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말만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러면 자칫 내부의 어떤 시위와 이 혼란 상황이 이제 국제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 돈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전쟁은 없었어요. 마두로도 한 명만 콕 집어 나온 거잖아요. 일단 말은 되게 세요. 일단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엔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각오해라.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하메네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협상을 제안을 해요. 나와라. 미국의 중동 특사와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핵 협상 가능성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단은 현재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전쟁이라기보단 협상 카드를 먼저 쓰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뭐 꼬리를 내린 것까지는 아닌데 좀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제 상징적인 게 에르판 솔타니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에르판 솔타니라는 친구가 26살의 청년인데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뭐 거의 직결처형식으로 하는데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트럼프가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 청년을 손대면은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러던 하메네이가 이거를 이제 보류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보면 가까이는 뭐 우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당하는 걸 본 것도 있지만 작년 6월에 센 거 한 번 이란이 맞았잖아요. 이란의 핵시설 포르도나 이런 데 세 개 지역에 완전히 정밀 타격해가지고 그냥 구멍을 뽕뽕뽕 내버렸죠. 맞아요.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정부가 교수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그걸 탁 건 거예요. 죽여봐. 우리 군사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석방까지 했어요, 결국에. 석방까지 했어요. 하메네이가 말은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맞서서 이란 편 들어서 중동 전쟁 벌일 중동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대주세요. 예멘, 대변. 없어요. 없어요. 후티 반군도 작살났고요. 헤즈볼라, 하마스 다 작살났어요. 이란 편 들어서 하메네이 말대로 중동에서 전쟁 일으킬 만한 이란 추종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같은 편이 없다? 없어요. 공감하시고요? 말은 합니다. 하겠다. 입으로는. 우린 형제다. 네, 후티. 아까 대변은 잘하시다. 근데 안 들어온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후티는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후티는 우리랑 똑같은 알고리즘의 사람들 아니에요. 한 줌에 후티. 후티는 중동의 돌아이. 진짜 그렇게 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진짜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건 상관없어. 이미 이스라엘에서 수뇌부가 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후티이기 때문에 후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란은 그런데 이렇게 미국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북한처럼 무기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완성이 안 네, 됐구나.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은 거는 물질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이란은 북한처럼 문을 꼭 닫고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수출해야 되잖아요. 산유국이에요. 그렇게 못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인데 그게 지금 뒤통수 맞았죠. 딱 아다리가 그렇게 잘못 걸린 거예요. 핵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핵이 없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그래도 그렇지 중동
교수님께서 다다리 도라이. 운동의 도라이.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적합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 후티 대변인 흉내도 냈잖아. 유관갑의 궁동 강자가 되잖아. 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상황하고 이제 또 이제 베네수엘라 이 대통령 체포 작전을 보면서 누군가 좀 간담이 서늘할 것 같은 사람 바로 좀 김정은인데 지금 가장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 사태와 이제 그 북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반미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의 다음 행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월 16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대회에서 김정은이 기념연설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무지무지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등돌리 기념 대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유혈 참국의 중심에 다름 아닌 동물과 같은 연령기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들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유혈과 불화의 가슴 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 세계의 실상입니다.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겁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으키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 전쟁터에 가서 죽여놓고 나서 세상에 우리 군인들처럼 이렇게 그 어떤 보수나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이도 전장에 나가 조국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을 지키며 명령 앞에 충실하여 싸우는 군인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조선 사람, 조선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여 세상은 아직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유혈 사태 얘기하면서 젊은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딱 보면 이건 뭐 이란 사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짚었냐면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든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란 정부가 진단하는 또는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또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처럼 조국의 명예와 자기 자존을 지키며 명령 앞에 충실하게 싸우는 군인은 없다. 저기 봐라. 완전히 서방에 의해서 타락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저런 못된 젊은이들인데 우리의 젊은이들 봐라. 보수 없이.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착한 청년이야. 라고 하면서 또 축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식 국뽕을 또 넣는 거예요. 내가 좀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가 이해. 당연히 이해 못하죠. 작년 9월에 네팔에서도 비슷하게 청년들이 경제 문제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는 북한도 꽁꽁 쌍여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엘리트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안전해질 리가 없죠. 특히나 이게 이란 같은 경우에 신정체제잖아요. 북한하고 유사하고 북한이 또 정서적인 유대도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났으니까 입소문이 번질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미리 선수를 치면서 야 너희들은 안 그럴 거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는 수령 결사옹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체제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랬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자해공갈단식으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뭔가 그 차단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어떻게 하면 이제 통일로 향한 그 걸음이 다소 느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쳐다보는 이란이라도 좀 봄이 먼저 찾아와 준다라면 또 작은 변화의 어떤 또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난 12월 28일부터 이어진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실상 이제 계엄령 상황일 것 같아요. 시민들을 향해서 무작위 이제 발포가 시작된 이런 상황들이니까 앞으로 이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북한 사태를 좀 예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반정부 시기가 끝난 것 같지만요. 좀 아직 물밑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장례식을 보면 울지를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울지를 않고 노래를 불러요. 장례식을 보시면. 이란의 경제 문제는 핵 협상이 돼야만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본질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안 되면 이란은 언제든지 이번 반정부 시기가 다시 그것이 6개월 이후든 1년 이후든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만갑 스튜디오에 달큰한 향 그런 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혼 2개월 차인데 제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진짜로요?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거는 남겨야 돼. 너무 젠틀하고 햇빛이 막 쬐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싹 가려줘요. 로맨틱하다 이거.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오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아빠 생일 때마다 제사를 지내드렸어요.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 더 이상 안 미안해 해도 돼. Channel A